안녕하세요. 나이가 70에 가까운 나이가 되면서 삶의 희노애락을 겪는다고 겪었습니다. 슬픈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있듯 어렵고 힘든 날이 있으면 또 순탄한 날도 보내면서 그렇게 지냈죠. 나름 인생의 큰 굴곡을 맛보며 이제는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크나큰 오산이었습니다. 오히려 늙어서까지 고생시키는 남편으로 인해 자식 보기에도 부끄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참으로 어려운 경험이었지만 많은 분들에게 간접 경험과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 내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 저의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이야기해야겠네요. 저희 남편에게는 5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충주에서 자란 둘은 그 동네에서 자라 각자 결혼까지 하고 자식들도 다 키워냈어요. 하지만 제 남편과 남편의 친구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저도 한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둘은 학창 시절부터 차이가 좀 있었어요. 제 남편의 친구는 학생 때부터 참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덕에 대학교도 서울에 있는 곳으로 좋은 곳을 나왔죠. 그 친구는 대학은 서울에서 나왔지만 서울에서 살다 보니 고향만한 곳이 없다면서 졸업과 동시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충주에서 공무원 시험을 보고는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의 삶을 꾸려나갔어요.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으면서 잘 지냈죠. 반면에 제 남편은 학생 때도 지질이 공부도 안 하면서 놀기는 또 잘 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볼 거라곤 정말 성격 좋은 것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디 가서도 잘 적응해서 금세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밝은 면은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가 모두 꽝이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지도 않고 성실함도 부족해 늘 선생님들께 혼나고 동네 어르신들께 한 소리 듣는 게 일상이었어요. 이 사람은 대학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고등학교까지 나온 게 용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바로 일을 시작하면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듯 했지만 그마저도 그 사람은 직장을 밥 먹듯 바꾸면서 살았죠. 그런 모습들이 한동안은 한심하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네의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쯤 제 눈도 한참 잘못되어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다른 것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삶은 형편없었지만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저와는 달리 활발하고 외향적인 모습들이 멋있어 보였어요. 내가 가지지 못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설레게 되었고 때마침 그 사람도 저를 동네 친구로만 보는 것이 아니게 되면서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연애를 할 때부터 참 많이 싸웠습니다. 다른 건 없었어요. 여전히 성실함을 이어가지 못하고 한 직장을 반년도 다니지 않고 그만두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잔소리를 하면 듣기 싫어하면서 짜증을 내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그로 인해 싸움이 늘어가게 되었고 저는 이 사람과 헤어질 결심까지 했었습니다. 야, 박창수, 너 또 일 그만뒀어? 진짜 어떡하려고 그래? 왜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 아, 또 그러네. 나랑 일이 안 맞는 걸 어떡해. 세상에 나랑 딱 맞는 일이 어디 있다고. 너 이번에도 일 그만두면 나 진짜 너랑 못 만난다고 했지? 너 나랑 결혼해서도 이렇게 살 거야? 나랑 애기 책임 안 질 거냐고. 기다려봐. 일자리 구하고 있으니까 또 금방 어디든 들어갈 거야. 아, 걱정하지 마. 내가 설마 너 굶어 죽일까 봐 그래? 어디? 또 어딜 들어갈 건데? 그래놓고 또 1년도 안 돼서 튀어나올 거. 아, 걱정하지 마.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된 곳으로 들어가서 뼈를 묻어줄 거니까. 옛날에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미안해하면서도 민망해했던 사람이 이제는 짜증을 내고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걸 보면서 저의 미래를 그에게 맡길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간에 결혼 얘기까지 오갔었지만 저는 헤어지자는 통보를 그에게 내렸습니다.
창수야, 우리 헤어지자. 아무래도 너랑은 진짜 아닌 것 같아. 나는 너같이 무책임한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기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그만 헤어져. 미자야,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무슨 소리긴, 헤어지자는 소리지. 못 알아들었니? 알아들었어. 다 알아들었어. 미안해. 나한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이번에 직장 들어가면 이번에는 진짜 정신 차리고 해볼게. 제발 한 번만 믿어줘. 저는 정말 많이 좋아했는지 울면서 매달리는 창수를 다시 한번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정말 정신이 확 들었는지 정말로 저희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 한 직장을 꾸준히 다니더라고요. 저희는 창수가 다시 재취업을 하고 나서 2년 정도 더 연애를 하다가 장기 연애를 마치고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저에게 믿음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나름 성실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 저도 심사숙고를 하여 결혼을 결정했고 신혼 초반까지는 나름 괜찮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국 변하지 않는 걸까요? 결혼 후 태도가 바뀌어버린 남편은 집안일도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오로지 육아와 집안일을 저에게 다 맡기며 자신은 다니던 일도 그만두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어가며 사고를 치고 다녔어요. 하지만 이때부터는 저도 헤어지자는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눈에 밟혔거든요. 저희 시대까지만 해도 이혼은 큰 흠이었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라 참고 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저는 애들 키우랴 사고뭉치인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업한답시고 이것저것 일 벌리고 다녀 그 빚을 갚는 것도 다 오로지 제 몫이었어요. 그 덕에 갓난아기 없고 식당 일을 하며 지낸 게 한두 세월이 아닙니다. 제가 바라볼 건 오로지 자식들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3남매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나마 이 어린 것들이 힘든 엄마 돕겠다고 제가 일 나갔다 온 사이에 밥도 알아서 다 해먹고 빨래며 청소며 본인들이 다 해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이 생활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한다며 색시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놀랍게도 그 딸은 저의 남편과 50년 지기 공무원 친구의 딸이었고 저희 아들과 한 동네에서 자라면서 고등학교를 같이 나오게 되면서 인연이 닿아 결혼까지 하겠다고 찾아온 거였어요. 저는 남편 친구와 사돈이 된다는 사실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도 제가 아예 모르는 사이도 아니라서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다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친구는 성품이 온순하고 차분하니 괜찮았기 때문에 그 딸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또 제 아들도 내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제 아빠 안 닮아 참 건실한 애라 둘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둘의 결혼을 수락했습니다.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남편 친구는 일찍이 부인이 죽고 나서 홀로 두 딸을 어렵게 키워왔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흠도 아니었고 오히려 엄마의 부재를 느끼며 자랐다는 안타까움을 느끼게는 했지만 반대로 봤을 때는 아버지의 책임감을 그대로 받은 아이였기 때문에 참 성실하고 괜찮게만 보였습니다. 처음 인사 왔을 때는 남편도 매우 좋아했어요. 서로 사귀는 건 몰랐지만 오고 가면서 동네에서 항상 봐왔던 얼굴이기 때문이었죠. 아이고, 이게 누구야? 현지가 우리 아들 색시달 사람이었냐? 왜 진작에 인사하지 않고? 그럼 이 아저씨가, 아니, 이 시아버지가 더 잘해줬을 텐데. 네, 아버님. 반가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도 드렸으니까 자주 찾아뵐게요. 그럼, 그래야지. 같은 한 동네 사니 이제 더 자주 보고 반갑겠구나. 아니, 그럼 이 민철이 이 자식도 너희들이 만나는 거 아는 거야? 아직 현진네 쪽에는 인사 안 드렸어요. 곧 가서 인사 드려야죠. 아, 그래? 이 시애비한테 먼저 찾아왔단 말이야? 참 잘했어. 내 이 민철이 녀석 깜짝 놀라게 아무 말도 안 하마. 뭐가 그렇게 좋은지 남편은 주책까지 피워가며 반가워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친구 쪽에서도 결혼을 바로 수락을 해주어 그 둘은 결혼까지 순탄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결혼 후였습니다. 이 인간은 결혼 후에 저에게만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식에게도 민폐를 끼치기 시작했어요. 일단 첫째 아들이란답시고 터무니없이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 힘들게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지냈지? 아니, 근처 살면서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드냐? 주말에는 건너와서 밥 좀 먹자.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뭐. 요즘 젊은이들은 참 바빠. 그럼 내 부탁 하나 하자. 내가 다음 주에 관광을 좀 가거든. 그때 우리 며느리가 용돈 좀 줄 수 있나? 명색이 큰 며느리인데 시애비 키 좀 살려줘봐. 저는 누군가와 열심히 통화하는 소리를 엿들었고 마지막으로 들려온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가서 전화를 뺏어버렸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전화 1이네. 예, 네 시아버지한테 절대로 용돈 붙이지 마. 니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절대 보내지 마. 알았지? 보내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저는 절대로 돈을 보내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했고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쏘아댔습니다. 이 미친 인간아. 어디 돈 달랠 데가 없어서 며느리한테 돈을 달라 그래? 정신이 제대로 박힌 거야? 이 여편 내가 내 며느리한테 그깟 얼마 안 되는 용돈도 못 받아? 이것들은 둘이 벌잖아. 없긴 왜 없어? 있어도 넣어줄 건 없겠지. 어디 한번 또 한번 애들한테 돈 얘기해봐. 절대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날로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저는 남편에게 으름장을 내놓았고 그 뒤로 돈을 받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사고를 칠지 모르는 작자였기 때문에 저는 이때부터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동안 잠잠하게 잘 사는 것 같았죠. 제 뒤에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심이 얼마 안 가 사건이 바로 터져버린 거였어요. 사건의 발단은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사돈이자 남편의 친구였던 민철 씨가 공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을 한 시점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다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애들끼리 따로 축하를 해줬다고 했지만 부인도 없이 집에서 외롭게 있을 사돈을 집으로 초대해 축하 파티도 해주었어요. 사돈, 퇴직 축하드려요. 공무원 일이 쉽지 않다고 하던데 그 긴 세월을 참 고생했네요. 애들이 축하 파티 해줬다고 들었는데 저는 조촐하게 식사 대접이나 할 겸해서 불렀어요. 사양 말고 많이 드셔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수성찬으로 차려주셔서 뭐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야, 민철아, 눈앞에 있는 것부터 팍팍 먹어. 그래도 이 사람이 음식 솜씨는 끝내주잖냐. 너도 부인이 아직 살아있었으면 이런 거 많이 해줬을 텐데 아쉽겠어. 그치? 뭐 딸내미들이 둘이나 있으니까 더 잘하겠지? 그럼 우리 부인도 있었으면 잘해줬겠지만 난 우리 딸들이랑 또 우리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축하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너랑 사돈한테도 감사하고. 그래. 그러면 됐지 뭐. 아니, 그나저나 공무원은 얼마나 나오려나? 나랏돈 받는 사람들인데 많이 나왔겠지? 뭐 그래도 노후 준비할 정도로는 나왔지. 이제 이걸로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볼까 해. 그동안 우리 애들 키운다고 나도 휴직 한번 못하고 퇴직까지 온 거니까. 그래. 잘 생각했다. 그래야지. 저는 남편 친구로서 멀리에서 사돈을 봐왔지만 언제나 매사에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후를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의 이 모든 생각과 사돈의 노후를 남편은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그 뒤로는 한동안은 잠잠했습니다. 여전히 일도 안 하고 제가 밖에서 벌어오는 돈으로 살았던 남편은 늘 밖으로 나돌았기 때문에 저는 집에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와도 어떠한 것도 의심하지 못했어요. 그냥 또 밖에 나가 한량짓하며 돌아다니는구나 싶었죠. 어차피 이 사람은 젊어서 벌어놓은 것도 다 사업한답시고 탕진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주는 용돈 말고는 가진 것도 없어 돈으로 사고치지는 못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된 거죠. 남편은 어느 날부터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다가 어느 날부터는 외박도 종종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인간이랑 살면서 그동안 하도 사람 질려버리게 하는 짓들을 많이 봐왔었기 때문에 상관도 안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냅뒀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아들? 엄마, 다른 게 아니라 장인어른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술에 취해서 무단횡단하시다가 차에 치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입원 중인데 저랑 집사람 둘 다 가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안사람 불안해서 미치려고 하는데 엄마가 좀 가주실 수 있어요? 아, 그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라니. 기다려, 내가 갈게. 네, 엄마 부탁 좀 드려요. 저는 도저히 퇴근이 안 되고 아내는 급한 업무 하나만 끝내놓고 바로 반차 내고 간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병원에 계셔주세요.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가볼게. 갑작스럽게 사돈이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아들 부부 내외가 올 수 없는 상황이라 저에게 사돈을 맡긴다는 전화였어요. 저는 그날 마침 일이 없는 날이었기 때문에 얼른 사돈에게 갔고 다행히도 큰 중상은 아니고 타박상 정도라 며느리에게 바로 전화를 해주고는 며느리가 올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쉬시는 날 저희 아빠 일로 병원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이런 건 당연히 전화해야지. 너는 옆에서 아버지 좀 지켜. 너야말로 일하다가 와서 정신없겠다 얘. 우선 진정제 맞고 주무시는 중이고 타박상 정도라 큰 타격은 없지만 며칠 입원해서 후유증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일단은 네가 병원 지켜. 너희 아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신 모양인데 내 얼른 집에 가서 드실 만한 반찬 좀 만들어 올게. 어머니, 안 그러셔도 돼요. 제가 준비할게요. 아유, 네가 무슨 정신이 있어서. 그냥 옆에서 아버지만 돌봐드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의 사고 소식에 며느리는 많이 놀랐는지 얼굴이 완전 상기되어 있는 채로 왔고 저는 안심을 시켜주고는 얼른 가서 사돈이 먹을 만한 영양식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봤던 사돈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고 살이 완전히 빠져 몰골은 말이 아니었고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병실에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술 냄새가 심하게 풍겨났어요. 하지만 사돈이 그날 왜 그랬는지는 곧 알게 되었죠. 사돈이 퇴원한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빠 잘 퇴원하셨어요. 그동안 계속 저희 아빠 식사 만들어다 주셔서 감사했어요. 아니다 얘. 당연히 해야 할 일 한 거지. 잘 회복하셨다니 다행이다. 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마침 아버님 생신이시라 생일상 차려드리려고요. 아유, 이런 상황에 뭘 식사 대접까지 해. 너희 아버지나 챙겨라. 아니에요. 아버지는 많이 회복되셔서 이제 혼자서도 식사 잘하셔요. 주말에는 두 분만 모시고서 저희가 식사 대접할 테니까 꼭 와주세요. 그래, 그러마. 주말에 보자. 며느리는 저에게 남편 생일을 맞아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기에 저희 부부는 주말이 되어 큰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너무나도 경악스러운 일을 겪고 말았어요. 며느리는 오늘은 개인 접시에다가 고기를 구워드리겠다며 한 사람당 앞접시를 깔아주었고
식탁 위에 고급스러운 야채와 소고기를 잔뜩 펼쳐놓아 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 잘 익은 소고기를 저희 남편 쪽으로는 하나도 내주지 않고 제 앞접시 위에만 올려주는 겁니다. 그걸 본 남편이 한 소리를 했어요. 야, 며느라, 나도 사람이다. 내 앞접시도 텅텅 비었어. 좀 놔봐. 저는 또 기다리면 알아서 줄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한 소리를 하는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하지만 그 뒤로 보인 며느리의 행동을 보면서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아버님. 아버님 건 따로 있어요. 기다리세요. 며느리는 이 한마디를 하고는 어딘가로 가서 지금까지 구웠던 1등급 2플러스 한우와는 달리 구매한 지 얼마나 된 건지 색깔이 완전히 검게 변해 썩은 내가 안 나면 다행인 고기를 꺼내왔습니다. 아버님 기다리세요. 곧 구워드릴게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다 썩은 걸 나한테 구워주겠다는 소리야? 네, 이게 아버님 거예요. 이게 미쳤나? 야, 너 뭐 잘못 먹었어? 왜 이래? 저희 남편은 며느리의 경악스러운 소리에 흥분하며 소리를 쳤고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게. 얘, 왜 그래 너 갑자기? 무슨 일이니 이게? 어머니 죄송합니다. 근데 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빠, 아버님 때문에 노년에 이런 썩어빠진 고기도 먹기 힘들어지셨거든요. 우리 아빠는 아예 숨쉬는 것도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 그렇게 만든 당사자를 어떻게 제가 가만둬요? 이 고기도 우리 아빠가 보내신 거예요. 혼자 그렇게 살면 억울하잖아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영문모를 말을 하는 며느리에게 되물었고 뭔가 아는 게 있는지 옆에서 가만히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소리를 듣고는 찔리는 듯 더 흥분하며 말을 하는 남편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너 이 미친... 내가 다 갚는다고 했다고. 그 쫌팽이 같은 놈이 너한테 다 말한 거야? 이 새끼를 내가... 그만하세요. 우리 아빠한테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말하는데요? 당장 우리 아빠 돈 갚아요. 갚으란 말이에요. 몰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돈 없으니까 어디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 쫌팽이 같은 집구석 같은 이라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생일상을 완전히 엎어버렸고 그걸 본 며느리는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며 모두가 놀랄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만둬, 이 나쁜 새끼야! 며느리는 남편의 행동을 보며 울부짖으며 소리를 쳤고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제 시아버지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쳤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에 아들이 놀라 며느리를 말렸고 저는 대충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되어 며느리를 말릴 면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 자리에서 이 둘을 떼어놓아야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뺨을 맞고 더 흥분에 덩달아 며느리를 때리려는 남편을 저 역시 발로 옆구리를 세게 차버렸습니다. 뭘 잘했다고 네가 며느리한테 손찌검을 해? 이 미친 새끼야. 당장 따라 나와, 당장! 꽤나 아팠는지 바닥에 나뒹구는 남편을 저는 끌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덩치가 크고 흥분 상태의 남성을 끌고 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저는 울고 있는 며느리를 진정시키고 있는 아들에게 말해서 집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며느라, 미안하다, 미안해. 일단 나중에 얘기하자. 아들, 저 미친 새끼 좀 네가 끌고 나와. 빨리. 예, 엄마. 그렇게 문 밖으로 나와서 저는 아직도 아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남편을 한 번 더 발로 정강이를 차주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그날 진정 후 다시 며느리 집 앞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사돈 집에까지 찾아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제 화를 다 풀지 못하고는 어딘가로 가버린 듯 했어요. 저는 집에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 다 뭐니?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얘기해.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한테까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빨리 말해보렴. 그게 1년 전에 아버님이 저희 아빠한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1억만 빌려달라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저한테 해가 갈까 싶기도 하고 또 오래된 친구니까 믿고 빌려주셨대요. 근데 저한테 알리면 제가 또 걱정할 거 아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고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버님이 돈도 갚지도 않고 오히려 없다는 식으로 줄 때까지 기다리는 식으로 말씀하셨나 보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희 아빠가 많이 힘드셨는지 술만 드시다가 사고가 난 거였어요. 근데 어머니, 제가 진짜 더 괴로운 건 우리 아빠가 평생 일해서 받은 거로 아버님이 강원랜드로 가셔서 도박을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믿기지가 않아서 아버님이 그 돈 어디다 쓰셨는지 알아봤었어요. 정말 급한 일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 아빠 지인 중에 아버님 잘 아시는 분도 있어서 여쭤보니까 강원랜드에 한참 다니면서 도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 아버님 자주 나가시는 모임 있잖아요. 그 지인분이 그 모임을 잘 아는데 얼마 전부터 도박해서 큰돈 날렸다는 걸 전해 들으셨대요.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버님 정말 너무하세요. 우리 아빠 그거 평생 저희 때문에 일하면서 번 소중한 돈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도박으로... 저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면목이 없어 그저 같이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제는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에게 끌려다니지 말아야겠다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 어디에서 방황하다 들어왔는지 모르는 남편을 맞이하면서 집으로 발을 남편이 들이자마자 한마디 했어요. 나는 너 같은 새끼랑 더는 못 살아. 이 버러지만도 못한 새끼야. 이혼해. 진작에 너 같은 거랑 갈라섰어야 했는데. 뭐야? 이 여편 내가 미쳤나? 지금 말 다 한 거야? 그래. 나는 너 같은 거랑 절대 못 살아. 그 뒤로 저는 방으로 문을 잠그고 들어갔습니다. 저에게 싸움을 더 걸고 싶어 안달이 난 남편은 한참을 또 문짝을 부술듯이 흔들어대다가 제 풀에 지쳐 넘어갔고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이혼 서류를 준비해 이혼을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연애 시절 매달렸던 것처럼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진짜 또 왜 그래? 미안해. 내가 다 갚을게. 갚는다고. 웃기지 마. 다시 너한테 안 속아. 애들한테도 너랑 이혼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조금도 받아주지 않고 그대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도 이번에는 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제가 평생을 모아 제 명의로 산 집을 팔아 사돈에게 갚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사돈, 고마워요. 아니에요. 이제야 드려서 죄송하죠,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민폐는 끼치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실게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사세요. 제가 어머니 평생 책임질게요. 그래, 고맙다, 며느라. 나도 참 염치가 없지만 이제 집이 없어서 우리 며느리랑 같이 살아야겠네. 그럼요, 어머니. 당연히 저희가 모셔야죠. 편하게 들어오세요. 편하게. 그렇게 저는 큰아들 집에서 지내게 되었고 남편과는 그 뒤로 헤어져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산 사이였기 때문에 들리는 소식은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자식들도 다 남편을 외면하고 지냈기 때문에 남편은 허름한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는 걸 동네에서 남편을 잘 아는 지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 죗값을 제대로 치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큰 며느리와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저한테 참 잘하고 저도 이들 부부에게 민폐가 되지 않도록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쭉 그렇게 지낼 예정입니다. 저는 비록 결혼에 실패를 했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좋은 인연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